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 그럼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이제 한번 가보죠. 이제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요즘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의 HBM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봤던 이제 썼던 그림을 계속 쓰면 전 편한데, 이제 핵심은 메모리 안에 할 일이 들어있고 요 안에 순서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AI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요 안에 요 둘 중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잘 돌리는 칩, CPU나 GPU 요 녀석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핵심은 프로그램이 요 안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네네. 아까 인공지능은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요런 녀석들은 실제로 우리가 모아놓으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곱셈이랑 덧셈, 뭐 그 다음에 가끔 활성함수, 어우 복잡해. 뭐 설명은 이런데 쉽게 말하면 네. 이 인공지능 계산은 다 이런 식이에요. 단순한 곱셈 덧셈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복잡한 함수 잠깐 한번 태우고 그리고 그 결과값들 또 모아오고 곱셈 덧셈 단순한 거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거 가끔 한번 돌리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요 곱셈 덧셈의 개수가 앞에서 봤던 그 순서도들과 비교하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냐, 이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 보여. 예를 들면 왼쪽에 이거는 그 제 컴퓨터에서 그냥 한글 2020 연 건데, 네. 요 녀석 점유하는 메모리가 22메가 정도 돼요, 제가 열면. 네. 그러니까 요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프로그램 크기인 거죠. 2020년도 한컴 오피스에 22메가 정도, 그냥 진짜 22 이런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10년 전, 대충 한 8년 전에 그 사물인식 인공지능이었던 알렉스넷은 용량이 얼마쯤 되냐면 120쯤 돼요. 거의 10년 전, 거의 8년 전 프로그램인데 그냥 프로그램, 우리 CPU에서 돌린 프로그램의 6배 정도 되죠. 저게 뭐 D램 잡아먹는 거예요? 예, D램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러니까 너무 인공지능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CPU는 D램이랑 이랬죠. 근데 그 D램 왜 우리가 컴퓨터 쓰다 보면 버벅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CPU는 고성능인데 네. 결국 D램 때문에 버벅이고, 왜 인터넷 창이나 프로그램 여러 개 띄워놨을 때 네. 멀티태스킹 한답시고, 제가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답답해갖고 막 메모리 추가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잡아먹는 그 느려지는 이유가 요 D램에. D램이 원인일 수도 있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요 D램이란 녀석은 결국 CPU랑 일하는 애잖아요. 네.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근데 제가 SSD랑 D램의 속도 차이를 보면 대충 반응 속도만 1000배씩 차이 나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뭐 작업을 스위치하고 해야 할 때 D램에 있으면 빠르게 탁탁 스위치가 되는데, D램이 부족해서 저기 SSD 쪽에다 데이터를 내려놨으면 그거 전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우리가 버벅인다고 하면 그런 것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거죠.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 잡아먹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용량으로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프로그램 한컴 오피스 이런 뭐 22메가, 네. 뭐 엑셀, 파워포인트 써봤자 몇 기가바이트 정도 써요. 네. 뭐 최근에 해봤자 뭐 2기가 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 예. 뭐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근데 인공지능은 이미 10년 전에 120메가, 240메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2022년에 챗GPT 나오고 나니까 이 알렉스넷이랑 용량 비교하면 3000배 커요, 그게. 3000배? 예. 그러니까 2012년에서 2022년 말이 됐더니 예. 갑자기 우리가 돌려야 되는 인공지능 크기가 3000배로 커져버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얘기를 앞에 항상 좀 짚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소프트웨어 돌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제품이 좀 잘 동작하지 않게 돼요. 그쵸. 여기서 지금의 우리가 보는 많은 현상은 대부분 이 일 때문에 일어나요. 인공지능 뭐 엄청 대단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잠깐 제껴두고 그냥 메모리가 이렇게 앉아서 인공지능이 시키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머리 크기가 이 정도로 커졌다가 갑자기 빌딩만해진 거예요, 사람 머리가. 그 이제 골치가 아프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HBM 수요가 더 많아진 거고. 그렇죠. HBM이 일단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해결책이죠. 바로 써볼 수 있는. 이제 조금 더 봐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HBM이 나오는데, 정확히 HBM이 해준 건 뭐냐? 이분은 이제 고든 무어 경이신데, 네. 이분이 그 무어의 법칙의 그분이세요. 근데 이 무어의 법칙은 일종의 경험칙인데 2년마다 밀도를 2배씩 높일 수 있다. 반도체 제조 기술로 우리는 뭐 메모리 용량도 2년에 2배, 뭐 그리고 CPU의 처리 능력도 뭐 2년에 2배 이렇게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어의 법칙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2년에 2배면은 10년에
2의 5승, 32배죠. 대충. 뭐 그 트렌드로 가지도 않지만 지금 네. 우리 10년 그냥 기다리면 32배밖에 용량이 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기에도. 거의 지금 아까 알렉스넷이랑 그 챗GPT, 정확하게 GPT-3가 3000배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거 따라갈 수 3000배 없죠. 커진 프로그램 이게 커버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HBM이라는 제품, 원래 존재하던 제품이에요. 이런 걸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갭을 메모리가 무어의 법칙 따라가 봤자 10년간 32배밖에 용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메모리는 그만큼 늘어나지도 못했어요. 메모리는 10년 동안 2배 늘어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그 단일 칩당 용량이 안 늘어나니까 네. 그럼 제가 이런 거 4개 쌓으면은 10년 뒤에 이제 4개 쌓았다고 하면은 용량 2배 늘려고 칩 4개라고 하면 그래도 8배 용량은 챙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용량을 어떻게든 높여보는 거예요. 많이 껴서. 이제 칩당 용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2차원 공간당 용량을 높인 거죠. 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요 칩당 가격은 뭐 4개 쌓는다고 요 칩이 더 싸지는 않잖아요. 네. 되려 좀 더 비싸죠, 요 녀석이. 그러니까 잘 안 썼던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쌓으면은 패키지 하나, 요 조그만 면적 하나당 용량을 높일 수 있는 걸 아는데도 잘 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용량을 높이는 대가로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런 메모리가 잘 나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려야 되는 주체가 이제 챗GPT 같은 인공지능. 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건 AMD 건데 아마 PG 아니면 퓨리일 것 같은데 AMD 그 GPU예요. 게이밍 GPU죠, 이제. 네. 이게 그 HBM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거 썼다는 거 좀 뉴스 몇 번 나오다가 싹 사라졌어요. 이건 아주 옛날 거예요? 이거 16년, 17년 그래요. 실제로 HBM을 껴서 GPU를 최초로 제품화한 거는 AMD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이거 그 우리 인공지능 아까 봤던 그 알렉스넷이 2012년 나왔잖아요. 예. 알렉스넷 나오고 나서 2016년에 등장한 제품임에도 HBM 잘 안 됐죠.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때 인공지능 그래도 뭐 HBM 쓰면 좋지만 기존 GDDR로도 좀 학습도 시켜볼 수는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추론한다고 하죠. 실제로 대량으로 복사해서 이제 배포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용량이 몇백 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3000배 큰 걸 돌려야 되니까 이제 좀 따라가기 바빠. 요 제품들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좋은데 비싼 녀석에서 비싸긴 한데 인공지능 돌리는 거에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좀 써볼 만한 녀석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에는 인공지능 크기가 아주 크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HBM 달린 애로 학습을 시키더라도 네. 실제로 구동하는 거는 그 HBM보다 싼 거 GDDR 메모리에서 구동하기도 했어요. 네네네. 이제 제가 있을 때 돌리던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였어요. HBM 달린 그 GPU는 네. 학습은 중요하니까 비싼 돈 들여서 하고 그리고 완성된 인공지능은 요런 조그만 GPU에서도 구동이 되니까 요런 추로는 좀 값싼 GDDR 메모리 달린 GPU로 하자라고 얘기들을 했었죠. 네. 근데 아까 봤던 챗GPT 갑자기 용량 3000배 커졌죠. AI 자체가 3000배 커져버리니까 일반 GDDR 요런 녀석들 예를 들면 옛날 엔비디아 GPU 중에 추론용 T4 이런 GPU가 용량 32기가거든요. 근데 여기 GPT 안 들어가요. 해보면 요 카드가 가진 메모리 안에 그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런 녀석들 쓰면 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HBM의 역할이 확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고성능 비싼 메모리로 학습하고 값싼 메모리에다 인공지능을 넣었는데 인공지능 그냥 커져버리니까 추론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다 팔 때도 HBM에 올려서 하고 학습은 더 많은 HBM을 사서 하자. 요런 형태로 흘러온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네네네. 실제로 이 메모리 용량 안 늘어나는 거 문제는 좀 커요. 지금 보면은 옛날 GPT-2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써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3.5부터 공개된 거잖아요. 민간에. 그렇죠. 실제로는 3이나 3.5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연구 개발하고 조그만 인공지능 만들었던 GPT-2는요. 메모리 용량이 1.4기가 정도 돼요. 요거 2017년, 2018년 그럴 거예요, 요게. 그리고 챗GPT 공개됐을 때 GPT-3 용량 공개된 것이 350기가 정도 돼요. 그 얘도 꽤 큰데 갑자기 200배 가까이 점프를 하죠, 용량이. 네. 그래서 얘들의 그 당시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HBM 개수, 패키지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때 1.4기가짜리는 지금 있는 HBM3로 그 패키지 하나에 다 들어가요, 얘는. 네. 왜냐하면 이거 용량이 36기가거든요, 패키지 하나에. 용량 크죠. 근데 제가 GPT-3를 돌리려고 보면 패키지 10개 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돌리려고 하면은 여기 6개 있잖아요. 네. 2개 있어야 되죠, GPU가.
근데 계속 공개되는 모델들 보면요. 용량이 계속 커져요. 그렇죠. 이 810기가 3.1TB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와, 이걸 보니까 우리 HBM 36기가 올라간 것도 다행스러운데 이게 12개 쌓은 거예요. 위로 이렇게 12개를 쌓은 건데 12개 있어요. 그러면 요 메모리 칩 용량이 얼마나 늘어줄까? 예를 들면 요 칩 용량이 2배로 늘면 제가 12단으로 만들어도 72기가 정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럴 수 요거 하나에. 있겠죠. 예. 아니 그게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안 되죠. 그 집적도 측면에서요. 예. 제가 요 단수를 유지한 채 요 12개 쌓은 칩 중에 개별 칩의 용량이 2배로 늘면 네. 요 녀석 용량도 늘어나겠죠. 네네. 근데 그 용량이 잘 안 늘어나니까 위로 쌓은 거잖아요. 예, 미세화가 이제 더 힘드니까. 요 용량 늘어봤자 뭐 1년에 10% 20%밖에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직 적층을 통해서 네. 좀 인공지능을 그래도 최대한 넣어볼 수 있도록 요 패키지 하나 용량을 높여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봤던 트렌드를 보세요. 이게 수직 적층으로 따라갈 수 있는 트렌드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HBM 10개로 만들 수 있던 거 HBM 한 10개, 11개로 그 GPT-3를 다 넣을 수 있는데 메모리 안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글 제미니 중에 제일 큰 거 이제 들리는 썰로는 3테라가 넘는다고 하는데 요 녀석을 우리가 동일한 개수 패키지에 넣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12단이니까 그럼 120단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네요. 뭐 될 수도 있는데 언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진짜로 이건 좀 물리적인 이건 문제이기도 하죠. 기하급수적으로 그 요구 용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도 HBM 8단은 뭐 인증했는데 12단은 막 어렵네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예. 4단 올리는 거 힘들죠. 여기서 70개만 더 올려줄래? 이러면 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테크 저도 깊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좀 숫자가 안 맞는다는 느낌은 있죠. 이거 예. 70배 쌓을 수 있어? 이 70배 쌓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제민이 제일 큰 모델을 옛날 챗GPT 돌리는 수준의 그 GPU를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좀 안 될 것 같죠 느낌이. 많이 힘든 것 같잖아요. 하나의 칩 안에 더 미세하게 꾸겨 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이제 위로 쌓는 것도 8단, 12단 뭐 나중에 뭐 16단까지는 도전합니다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고 그것도 요 트렌드보단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도가. 그래서 뭐 8층, 12층짜리를 지금은 뭐 6개, 8개 네. 이렇게 또 박아 넣는 거고. 그렇죠. 그거 박는 거 개수도 힘드니까 단수 더 높여주세요. 뭐 새로운 기판도 써봐야지 이러는 건데. 위로 옆으로 계속.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야. 아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이제 D램의 기술 발전 방향은 사실 쓸 수 있는 필살기를 다 썼다는 거죠, 이제. 네네네. 밀도가 이제 좀 제한적으로 연 몇십 프로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A 어떻게 써라고 했던 낸드 플래시도 한번 쳐다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말했지만 잘 안 되죠. 이게 기술적으로도 실제로 어려운데 HBM3E 보면요. 요 패키지 하나 요게 뭐 가로 세로 1. 몇 cm쯤 되거든요. 예. 1.2cm 뭐 그럴 건데 요 녀석 밑바닥에 요 범프 7,000개 있어요. 요거 하나에. 7,000개요? 여기 7,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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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개 이렇게 있어요. 그 5년 전 제품이니까 지금 제품은 더 신나겠죠. 신나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화나고 쓰는 사람 신나고 뭐. 다들 대단해요. 일하는 사람들. 저기 이제 많을수록 더 많은 이제 뭐 데이터를 네. 빠르게 전송해 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것만 많은 게 아니고 위에 D램끼리 있잖아요. 예. 요 안엔 범프가 13만 개인가 있어요. 그런 거 12개 쌓으라고 하면 당연히 신이 나겠죠. 13만 개요? 예, 개당 그러니까 13만. 그 중엔 진짜 일하는 범프도 있고 그 이게 13만 개가 13만인가 17만인가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손톱만한 거예요. 그렇죠. 가로 세로 1. 몇 cm짜리에 그런 엄청 작은 패드들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녀석을 12개 썼는데 예. 한 놈이라도 삐끗하면은 망가지잖아요. 분량. 예.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 필름도 제대로 못 붙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필름에다가 10몇만 개의 그 조그만 점을 찍은 다음에 예. 삐뚤어지지 않게 12개 쌓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HBM이 정말 비싼 물건이 맞느냐 이게 예. 고부가 가치 물건이 맞느냐 아니면 진짜 고생해서 아니 고부가 가치는 맞죠. 예, 몇백 이런 걸 만들어서 몇백 불에 파는 것이냐 우리가 뭐 이런 거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우리 사람한테 시키면 한 층도 못 쌓을 거야 아마. 손으로? 그렇죠. 아이 그럼요. 말자 우리 스마트폰 필름도 못 붙이고 그죠. 맨날 기포 나는데 얘는 기포 나면 죽어요 칩이. 어. 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쌓는 것도 힘들고 D램 자체의 기술 발전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럼 이제 아까 봤던 낸드 플래시 한번 써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HBM의 대용이에요? 보안? 그렇죠. 보안제로서 사용을 해보려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 본 거죠. 이제 인공지능을 쉽게 말하면. 이제 왜냐하면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까지 SSD 안에 랜드 네. 플래시가 CPU, GPU랑 직접 빠르게 일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 단점들을 우리가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면은 이 녀석의 역할을 조금 제한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플래시의 역할을 제한하더라도 D램, 정확하게 HBM이 어려워하는 데를 좀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딱 그 정도 단계예요, 지금은. 네네네. 이걸 쓰겠다 말겠다 개념이 아니고 지금 앞에서 봤던 그 좀 막을 수 없는 추세, 인공지능의 대용량화는 이미 일어났잖아요. 네. 그거 이미 현실이죠. 그러면 이 현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부담을 줄일 것이냐. 저 엄청난 요구 용량을 네,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HBM을 뭐 8단, 12단까지 쌓아도 안 되고 그렇죠. 60층, 70층까지 쌓기는 불가능하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용량을 한 8배 늘렸다, 요 패키지 하나에. 예. 그러면 여기 10개 필요하던 녀석이 패키지 1개에서 2개로 들어가겠죠? 예. 그 패키지 뭐 성능을 일단 빼놓고 이게 HBM이 됐건 뭐가 됐건 요 녀석 용량이 8배 커졌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10개로 하던 거를 1개에서 2개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복잡도가 줄어들죠. 네네. 그리고 원가도 좀 줄어들죠. 그런 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의 발표로는 네. 자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그 플래시만 GPU에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얘들 제안대로 자기들 HBF 4TB 만들면 아까 봤던 가장 큰 재민이가 카드 하나에 들어가. GPU 그 지금 쓰는 B200 이런 게 예. 정확히 B100이죠, 이 녀석은. 그 HBM 8개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그 녀석 용량이 지금 192GB인가 그래요, 하나에. 그게 이제 그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2030년까지 26만 장 받는다는 뭐 그건데. 예, 그거죠. 그 그게 녀석이 지금 용량이 얼마라고요? 그 앞에 여기 있죠. 3.1테라? 3.1테라니까 3,000 몇 기가바이트 정도 돼요. 예. 근데 요 정도 용량 되면 요 화이트 페이퍼에 이 정도 용량이 되면은 카드 하나 들어가죠. 지금 요거는 한 14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기본 카드. HBM 들어간 애는 14개 필요한데 HBF로 하면 한 개로 되지 않겠어? 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야, 이거는 또 혁신이네요. 근데 HBM 옆에다 다닥다닥 붙이는 것도 물리적 공간도 한계가 있고, 왜 HBM도 네. 왜 빌딩처럼 위로 높이 쌓는 거지만 결국 이들 사이에서도 GPU랑 통신이 빠르게 돼야 되니까 네. GPU랑 HBM도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 손실이 커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죠.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느린 녀석한테 맞춰야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GPU 옆에 HBM이라는 빌딩을 수십 개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물리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느리게 쓰거나. 그러면 그 빌딩을 HBM을 HBF로 바꾼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우리가 플래시를 딱 봤을 땐 D램이란 녀석, 그 1T1C 구조 그 저밀도였던 저장 장치를 엄청 고밀도 저장 장치를 붙이겠다는 거에 가까워요. 그 아까 플래시는 SSD 이런 거 만드는데 우리 D램 16기가 이럴 때 SSD 용량은 512GB. 화면 전체 화면으로 넣어주세요. 512GB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량이 열 몇 배씩 차이 나니까 한번 이런 걸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런 제안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GPU 옆에 8개 붙는 HBM 중에서 몇 개라도 먼저 HBF 랜드 플래시로 이제 바꾼다라는 건데. 바꿔도 되고 뭐 다 바꾸고 싶으면 다 바꾸고. 근데 이제. 아까 랜드 플래시는 느리다면서요. 예, 사실 그게 이슈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살펴본 내용인데 랜드 플래시가 왜 느렸고 네. 그 얼마나 이걸 커버할 수 있냐. 그럼 플래시가 여기 자리가 있느냐 요걸 알아보는 게 사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용량만 봐선 매력적인데 예. 그게 좋으면 우리가 D램 왜 썼냐라는 당연한 질문이 지금 있잖아요. 저 화면을 보면 저게 샌디스크가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샌디스크,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4배 오른 샌디스크가. 그렇죠. 아, 이거 미리 좀 얘기해 주시죠. 근데 이걸 발표하고 올랐다기보단 그냥 플래시도 생각보다 잘 팔렸다 이런 거고.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네. 사실 샌디스크는 플래시 메모리 중심으로 하던 애들이고 네. D램은 거의 못하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 하이닉스, 삼성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플래시 영역도 좀 과소평가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다 HBM 아니면 D램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플래시 회사들은 좀 단순히 낸드 가격 오를 거란 기대감에 오른다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지금 실제품이 없잖아요. HBF는. HBF도 없고 당연히 HBF 붙은 GPU도 아직 존재하지 그죠. 않죠. 이건 아이디어. 이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최근에 핫해지기도 했으니까 왜 이런 논의가 오는지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샌디스크나 이런 플래시 회사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지금 결론 내리기 이르다 정도예요. 샌디스크 주가가 지금 4배 올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다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기술적으로 예. 가능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카이스트 김정원 교수님 예. 오셨을 때도 2015년부터인가? 네. 그때부터 뭐 엔비디아가 찾아오고 해서 이제 HBM 막 연구 개발하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22, 3년 돼서 막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한 건데 HBF도 그러면 그 초창기라고 보면 돼요? 아닐 걸 이거 더 와 있어요? 아니요. 메모리 회사들이 지금 제안하는 거에 가깝죠, 이건. 엔비디아한테. 이제 저도 정확한 디테일은 모르는데 그 HBM 만들고 할 때는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좀 HBM을 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알고 있었어요. 학습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HBM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래서 V 시리즈 볼타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거 쓰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 플래시하는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아직 요걸로 뭔가 돌리려는 그런 GPU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요, 제가 요 GPU 칩에서 HBM 쓰려면요, 물리적으로 여기 HBM이랑 붙는 그 HBM 컨트롤하는 부분이 붙어야 돼요, 칩에. 그러니까 요 지금 GPU 보면 이렇게 4개 붙어 있잖아요. 네. HBM이. 이거 다 HBM 컨트롤하는 게 4개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플래시를 바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플래시랑 통신하는 방법 모르거든요. 제품이 없으니까. 아니 그거는 HBM하고 통신하는 방법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부터 정해야죠. 그 통신이랑은 그냥 우리 깃발 들면은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잘 정의해 놓은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얘들 사이. 예를 들면 HBM도 HBM 표준이 있어서 그 GPU가 됐건 CPU가 됐건 요 규칙대로 접근하면 HBM이 데이터를 읽어주고 써주고 최대 속도 내주고 뭐 동작 속도 바꿔주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럼 그 HBM하고 HBF하고 하이 밴드위스 고대역 폭이라는 네. 것까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플래시 메모리도 적층을 더 많이 하고 원래 이제 플래시 메모리 정측이 더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구조 그대로 그냥 갖다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한번 좀 궁금합니다, 숫자를 이거. 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네네네.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우리가 작업에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져가지 않았냐. 일단 성능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능이 안 좋다는 건 반응 속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CPU랑 D램은요. 네. 나노초 단위로 반응해요. 10나노초, 몇십 나노초 단위로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아무리 빨라도 기존 플래시들은 20 마이크로초, 30 마이크로 읽는 속도. 그러니까 속도를 따지면은 1500배에서 2000배 반응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그 순서도 형태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요. 반응 속도가 낮으면 프로그램 성능이 확 나빠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마우스 클릭하면은 뭐 사진을 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클릭하면 뭔가 불러와라라고 하면은 클릭이라는 게 발생한 시점에 얼른 뛰어가고 사진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를 CPU랑 바로 붙이면 클릭했는데 요 플래시 메모리 반응 속도가 엄청 느려갖고 클릭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서 세수한 다음에 클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불러와서 열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플래시 메모리. 예, 플래시 메모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밀도를 많이 높이려고 많은 걸 희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반응 속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요리해야 되는데 당장 그 식탁 위나 싱크대 쪽에 있는 거 갖다가 바로 도마에 올려서 요리해야 되는데 뭐 하나 꺼낼 때마다 냉장고 열어야 되고 다시 그 안에 있는 타파통에다가 뭐 담아 있는 거 다시 꺼내 와야 돼. 이러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냉장고 문을 뭐 거의 금고문처럼 만들어갖고 비밀번호 30자리 찍는 거랑 똑같죠, 이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아침 준비해라 했는데 막 비밀번호 30자리 막 누르고 문 무거워갖고 막 끙끙대고 연 다음에 그 뭐만 꺼내오면 되냐면 달걀만 꺼내오면 돼요. 그러면 아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요. 플래시랑 CPU가 직접 일하면. 그러게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쓰기 속도는 더 가관이에요. 쓰기 속도는 이제 우리 CPU랑 D램은 쓰기랑 읽기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D램은. D램의 쓰기와 읽기는 속도가 비슷한데 플래시 메모리의 쓰기 속도는 밀리초 수준. 이 속도가 어떠냐 하면은 D램의 쓰기 속도 한 100만 분의 1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속도가 그러니까 예. 만 배 느리다. 아니 100만 배 느리죠. 쓰는 거. 100만 배 느리다. 아까 읽기는 한 1000배 정도 차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는 건 100만 배 차이 나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예. 그 윈도우 메모장 열어갖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빠르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파일 옮기기, 복사하기, 수식기가 복사하기 되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주방에 관한 어떤 예로 들면 달걀 하나 꺼내오는데 이제 비밀번호 30개 눌러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달걀을 갖다 저장을 하려면 저기 뭐 과천 이런 데 마트에 가갖고 달걀 하나 가져와서 넣는 거랑 똑같아요, 속도가. CPU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뭐 0.0001초나 1 예. 나노초나 비슷한데 CPU는 그런 작업을 1초에 막 수십억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복장이 터지는 메모리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CPU가 나 낸드 저런 애랑 직접은 일 안 해. 네. 중간에 그 D램 너 껴. 그렇죠. 하는 D램이 거고. 자주 할 거 이렇게 도마 같은 걸로 사용되고 플래시 메모리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에 다 꺼내와요. 네네. 문 열고 나면 꺼내는 속도는 꽤 되거든요, 플래시가. 문 여는 게 힘들지. 네. 그래서 우리가 SSD 컨트롤러라는 거를 써온 거예요, 지금까지. 빨리 하려고. 정확하게는 얘 밀도를 높이고 뭐 이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메모리의 품질도 안 좋고 막 에러도 많이 나요. 음.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한테 읽고 쓰라고 그러면은 다 잘 됐다고 나오는데 요 안에서는 막 에러 나고 막 에러 잔치인데 막 내부가. 그럼 그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조율해서 아무 문제 없이 끝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가 대답을 대신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가 존재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는 밀도를 높이는 제조 기술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밀도를 높이기 위해 조금 속된 말로 꾸져도 음. 컨트롤러로 우리가 하겠다 이거죠. 컨트롤러가 이 안 좋은 낸드의 특성을 알고 다 고쳐줄 거다. 저 친구가 빠르게 네. 처리해 줄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러한테 맡기면 얘가 알아서 다 해석해 주는 거죠. 지금 저는 알 수 없는 소리 하는데 여기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해시켜 주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인공지능 오면서 이제 좀 달라져요. 앞에서 봤던 그 반응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순서도 형태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프로그램의 크기는 작고 제가 요 순서도 수행하려면 여기 있는 순서도 수행하면 그 다음 순서도 하나 수행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순서도 하나하나 빠르게 오는 게 중요해요. 메모리에서. 근데 우리가 플래시를 딱 보니까 플래시 아니고 인공지능 보니까 요 6개 있죠. 이 6개가 언제 오느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따만큼씩 한 번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한 방에. 이만큼씩 한 방에 읽어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크기가 한 10만 정도다. 그러면 한 번에 만씩 한 번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문 똑똑 두드려갖고 문 열리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예전에 이 녀석은 제가 반응 속도가 5고 전송 시간이 1이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시간 6 걸렸죠. 순서도 하나 가져오는데. 네. 얘는 어떠냐 하면은 문 여는 속도 5인데 실제로 여기 있는 대량의 데이터 옮기는데 어차피 시간이 만씩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둘 차이가 별로 안 나. 둘 사이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의 반응 속도가 좀 느려도 인공지능은 어차피 대량의 데이터를 GPU로 옮겨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큰 단점 중 하나인 반응 속도가 조금 덜 중요해요. 물론 여전히 빠르면 좋지만 우리 CPU 같은 거 돌릴 때처럼 반응 속도가 중요하진 않죠. 반응 속도보다는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양. 예. 그게 중요하다. 결국 반응 속도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 처리하는 CPU나 GPU가 몇 번이나 일을 시킬 거냐. 예를 들면 뭐 조그만 심부름, 제가 심부름을 이제 마트 심부름을 시킨다고 하면 네. 한 번 심부름 시킬 때 물 한 병 사와라, 숟가락 하나 사와라, 컵라면 하나 사와라. 요런 횟수가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만약 심부름 시키는 방식이 트럭 하나에다가 뭐 컵라면 10,000개 뭐 실어와라 이런 식이면 얘가 반응하는 속도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마트에 도착하는 시간보다는 실어오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스포츠카 한 대, 그렇죠. 슈퍼카 한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덤프트럭 그렇죠. 하나로 이제 가득 실어 오는데 그게 슈퍼카만큼 빨리 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많이 실어 오려고 하면 슈퍼카 많이 왕복할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놓고 보면 총 시간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항상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이 어떠냐 보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는 일단 제껴두고 네. 그냥 요 반도체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딱 보면요. 프로그램이란 녀석이 내가 돌려야 될 프로그램이 덤프트럭으로 오는 형태로 변한 것 뿐이에요. 네. 작은 심부름 하나씩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플래시에 유리해졌죠. 그렇게 보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지금 하는 인공지능 중에 언어 인공지능. 네. 쓰기가 적어요. 읽기가 많고. 아, 아까 낸드 플래시 이미 학습되어 있는 단점으로 것 같다 하는 거라서요? 아니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낸드 플래시는 읽기 속도는 그래도 좀 빠른데 네. 쓰기 속도는 밀리초 단위 뭐 100만 배 단위로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D램이랑. 네. 뭐 그거 만드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 낸드 플래시의 쓰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유행하는 챗GPT 같은 언어 인공지능을 보면요.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는 제가 한 질문을 왕창 넣는 거. 제가 한 질문 예를 들면 뭐 와이스트릿은 뭐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단계. 네. 그럼 질문을 이제 통째로 넣어서 그 질문은 분석해서
여기서 키와 밸류라는 걸 만들어놔요. 예. 요게 뭔지는 이해할 필요 없어요. 핵심은 이제 제가 했던 질문들을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어떤 숫자들로 잔뜩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 용량이 엄청 큽니다, 일단. 네. 그리고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뇌에 해당하는 인공신경망을 GPU가 한 번씩 읽어와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질문 전체를 분석한 다음에 답변인 단어를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와이스트릿은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씩 만들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부터는 쓰기 동작이 그 답변 하나, 쉽게 말하면 답변 만들 때 단어 하나 단위로만 써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지금 우리 인공지능 돌아가는 방식은 문장 전체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 단어 하나를 찾고 그러면 새로 생긴 다음 단어랑 다음 단어를 분석한 녀석을 또 써놓고 네. 그걸 통해서 다음 단어 찾고 이런 식이 돼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인공지능으로 답변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갈수록 읽기가 늘어나고 쓰기가 줄어들어요. 그 질문 답변 한 번 할 때. 네. 그럼 아까 플래시 특성이 읽기는 빠르고 쓰기는 느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특성이 좀 맞죠. 그렇네. 인공지능 자체가. 그러니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이 n값이 한 1000 정도, 예를 들면 1000단어, 1000토큰 정도 분석한다고 하면 네. 대충 읽기가 뭐 990번 나온다고 하면은 쓰기가 10번밖에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HBF를 써볼만 하다. 왜냐하면 쓰기가 느리겠지만 쓰기 자주 안 할 거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사실 성능은 조금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 존재하는 플래시 자체는 성능이 안 좋아요. 뭐냐하면 요거는 그 마이크론인데 성능이 안 좋다고요? 지금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칩 하나당 최대 성능이 2.4GB 정도 찍혀요. 예. 초당. 예. 근데 HBM은 속도가 1.5TB잖아요. 네. 그 칩 12개 쌓은 게 1.5TB니까 칩 하나당 대충 130GB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HBM이. 근데 낸드는 지금 칩 하나의 속도가 최대 2.4래잖아요, 마이크론이. 네네네. 지금 65배 정도의 갭이 있네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바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낸드 자체를 인공지능 구동에는 쓸 수 없고 낸드라는 걸 만드는 기술을 잘 응용을 해서 낸드 플래시긴 한데 좀 더 인공지능 구동에 도움되는 읽기 속도는 빠르게 쓰기 속도는 그래도 쓸만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HBF라는 아이디어만으로 샌디스크 주가가 그렇게 뭐 4배 이상 오르지는 않았을 거고, 뭐 물론 네. 이거는 자체적으로 낸드 플래시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도 그게 많이 이제 예, 그렇죠. 다른 용도도 많으니까.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걸 텐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낸드 플래시만으로는 지금 GPU 옆에 붙이기는 아직은 안 되고. 낭비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요 속도만 놓고 보면 그 초당 2.4기가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HBM처럼 12개 쌓았어요. 이거 최대 속도 12배 해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초당 30기가 정도? 그럼 지금 요 마이크론 낸드를 제가 12개 쌓아서 HBF라고 만들어서 주면은 용량은 큰데 정작 그 속도가 안 되죠. 예, 속도 한 초당 30GB니까 50분의 1토막 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까지는 야, 더 개발해. HBM 쓸게.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읽기가 뭐 거의 90 몇 프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읽기 느리잖아요. 그걸 왜 쓰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할 일이 많죠, 지금부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예. 좀 그 지금 때문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인텔 크로스 포인트라고 인텔이 새로운 메모리 개발했다고 막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지만 인텔이 나름 그 메모리 쪽 낸드랑 디램 사이에 치고 들어오려고 네. SCM이란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완전히 다른 소자로 메모리를 한번 만들었죠. 네. 그래서 기존 메모리 회사들 중에 삼성전자랑 당시 도시바, 키옥시아 이런 데가 인텔 크로스 포인트를 견제하려고 낸드 플래시를 좀 한번 한 개까지 짜내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Z낸드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키옥시아는 엑셀 플래시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인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재고로 있겠죠. 잘 쓰이진 않고. 결국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근데 개발은 해본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요 녀석들의 성능을 좀 기반으로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삼성 이거 SSD인데 예. 요 안에 들어가는 개별 낸드 플래시 제가 알기로 읽기 속도가 3마이크로초 뭐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얼핏. 근데 이게 일반 낸드 속도에 얼마냐 하면은 한 10배 정도 빨라요, 읽기 속도가. 소자 반응 속도 10배 빠른 거예요, 이 녀석. 그러면 일단 마이크론 구조 하에서 한 10배 정도 늘릴 수도 있겠죠, 잘 해보면.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이 칩 안에서 병렬로 동작하는 부분을 늘리는 건데 그 도시바 키옥시아가 그거를 한번 그 여기 플레인이란 거 개수를 늘려서 해봤어요. 이 플레인은 낸드 플래시가 한 번에 동작할 때 읽기 쓰기 할 수 있는 최대 크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플레인 개수가 많으면 플레인 개수 2배 늘면 최대 속도 2배로 늘어나요, 이게. 근데 앞에서 보면 마이크로는 6개였고
여기 키옥시아 XL 플래시는 16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낸드 소자가 똑같아도 키옥시아가 2점 몇 배는 빠른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시도를 크게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낸드라는 어떤 소자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내 봤고 이미 한번. 네. 그 다음에 요 안에 설계를 통해서 병렬로 동작할 수 있는 거 개수 늘려갖고 처리 속도도 한번 높여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12개 정도 쌓으면은 최대한 초당 700 몇 기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게 700GB라고 하면 초당 700기가면 지금 HBM의 절반이죠. 지금 HBM 1.5TB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 대역폭이긴 한데 대신 용량이 좀 끝내줄 수 있으니까 용량이 한 8배 는다. 그러면 조금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속도가 느린데 그럼 속도 느린데 용량 큰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인공지능 큰 거 돌리려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GPU를 여러 개 놓고 네. GPU끼리 막 통신을 하죠. 하나의 인공지능 돌리려고. 근데 요 녀석의 용량이 얼마 이상 커지면 대역폭은 좀 적더라도 네. 다른 GPU에서 데이터 받아올 거를 내 옆에 HBF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최종 성능이 높아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HBM 기반의 GPU가 이렇게 4개가 연결돼서 같이 일한다고 하면 네. 지금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HBM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카드가 통신을 해야 되죠. 근데 카드 하나의 메모리 용량이 커져갖고 그거로 여기 카드 하나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HBF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 얘 성능이 더 높을 수도 이거는 뭐 실제로 돌리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요런 데서 조금 기회가 보이긴 한다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예.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자체의 성능은 다 안 좋은데 우리가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기존에 우리 GPU를 돌릴 때는 요 앞에 있는 GPU죠. 요걸로 돌릴 때는 요 카드 4개가 같이 일해야 되는 녀석이 네. 요거 하나로 막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얘 용량 작으니까 얘는. 네. 용량이 작아서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요, 요 안에. 예. 그럼 여러 카드에다가 인공지능을 나눠서 막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여기 용량 크면은 인공지능을 쪼개서 나눠 담을 필요 없고 요 카드 하나 다 담으면 되죠. 그게 또 효율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HBM 자체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작아갖고 여러 GPU 써야 되는데 HBF가 이런 거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해결해 줍니다라고 말 안 하는 이유는 써봐야 하니까. 아직은 좀 먼 미래고요. 이 제품이 나와야 뭘 해보죠.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요 한 초당 700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술로도. 결국엔 선택의 문제네요. 그렇죠. 돌려봐야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한번 요런 SSD도 만들어봤고 HBM도 만들어봤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HBF는. 요 수직적 층하는 건 우리 HBM에서 해봤고요. 네. 사실 요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라는 녀석은 그 우리 SSD에서 컨트롤러랑 역할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요 컨트롤러 역할을 요 밑으로 옮기고 낸드 플래시는 이렇게 적층하고 뭐 디램 빼고 이렇게 만들면 하이밴드 플래시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생각보단 고민할 게 많다라는 게 이제 바로 언제 될 거야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래시가 좀 신뢰성이 낮고 밀도가 높은 메모리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신뢰성이 낮다고요? 낮죠. 그 신뢰성을 컨트롤러로 땜빵하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여기 요 낸드 플래시들 별로 안 좋은데 CPU가 얘랑 직접 일 안 하고 컨트롤러한테 이렇게 위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도와 효율 측면에서. 예,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여기 상태 이상한 애들 알아서 다 골라갖고 데이터 신뢰성도 네, 보장해주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요거 다 시간 잡아먹는 거죠. 네. 여기 들어가면 시간 걸릴 거잖아. 그래서 요런 데서도 이제 반응 속도 이런 게 손실이 돼요, 계속.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HBM을 돌려왔던 인공지능을 보면요. HBM을 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반응 속도도 좀 아까워요, 솔직하겐. 플래시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돌아가는데 마이크로초라는 거는 D램 입장에서는 뭐 천지개벽할 시간이거든요. 그 정도 반응 속도로 우리가 정말 감내할 수 있을까? 뭐 요런 그 느린 고민들을. 속도로. 예. 샌디스크는 2점 몇 프로밖에 차이 없던데 라고 하는데 벤치마크를 못 봤으니까 디테일을 딱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각 회사들의 생각이 좀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서 요 그림 샌디스크는 이런 거 선호하겠죠. 만들 때 네. GPU에 플래시만 다 붙어 있는 게 성능도 2점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고 용량은 높다. 자기네가 파는 거. 그렇죠.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생각은 어떨까요? 이게 둘 다 팔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전혀 다른 구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HBM 붙여놓고 HBM이 HBF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자. 요런 제안을 할 가능성 높죠. 오. 요런 구조로 만들면
그 GPU 회사 입장에서 할 일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회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요 뒤에 플래시가 HBM에 붙어 있는데 너희는 HBM 접근하듯이 HBM 플러스 HBF를 접근해라. 우리가 플래시 제어는 잘 해줄게. 플래시 제어는 우리가 몇십 년을 해보지 않았냐. 이런 디자인 내놓을 수도 있죠. 그럼 속도가 빠른 HBM과 용량이 많은 HF를 같이 붙여서 그거 자체를 제품으로 내버리는 거죠. 뭐 이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이브리드 HBM이라고 할런지 뭐. 근데 그게 한 웨이퍼에서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제조 그러니까 방식이 패키징에서 다르니까. 합쳐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패키징에서 예. 아니, 왜냐하면 다행히도 HBM도 밑에 이렇게 컨트롤러 다이 있고 네네네. 요 위에다가 이렇게 칩을 쌓은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네. 그러면 사실 원한다면 요 위에다가 플래시도 같이 쌓아도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쌓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두 개를 거의 네. 골목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붙여서 짓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래시는 HBM이 컨트롤하고 GPU는 아하. 디램한테 요 디램 밑에 베이스 다이한테 다 위임을 하고 그렇게 돌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폰노이만 구조 그대로네요. 뭐 변한 건 없죠. 근데 그냥 다만 이제 위로 쌓고 밑으로 연결시키고. 네, 그냥 용량 늘리려고 좀 안 좋은 메모리를 써보자 하면서 이거저거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요게 아이디어 단계인 거예요? 막 제안하는 단계? 네, 왜냐하면 표준이 없으니까. HBM은 그래도 나온 지 오래돼서 이 HBM을 만드는 회사나 쓰고 싶은 회사나 표준에 맞춰서 뭔가를 개발할 그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이 있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HBM한테 예를 들면 HBM 앞에서 제가 빨간 깃발을 들면 데이터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빨간 깃발 들고 1초 뒤에 짐을 잔뜩 들고 오면 HBM이 낼름 가져가는 구조예요. 네네네. 그리고 파란 깃발을 들고 제가 그 창고 주소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1초 뒤에 HBM에서 물건이 막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게 표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D램, HBM이랑 GPU가 됐건 CPU가 됐건 HBM 쓰고 싶은 애들이 어떻게 통신해야 되냐.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HBM 제품이 지금 없더라도 일단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GPU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HBM과 HBF를 공급할 수도 있는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건데 그렇죠.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데 입장은 어떨까요? 근데 입장은 뭐 일단 표준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겠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의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요. 네. 엔비디아 여러 개 GPU에다가 제가 인공지능 올리고 여러 GPU 엮어서 학습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엔비디아 NV링크라는 거거든요. 뭐 가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GPU와 GPU를 몇 천 개까지 연결하게 해주는 요런 링크가 이제 NV링크인데요. 네. 그 GPU 뭐 몇 천 개 연결했다고 하면 요 링크들로 막 연결된 거예요, 여러 GPU가. 근데 이 NV링크를 최근에 좀 오픈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너무 먼 미래니까 사실 예상하긴 힘든데 NV링크에 붙는 SSD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데이터 센터에는 그러면 NV링크로 다양한 GPU들 GPU만 엮여 있죠, 거긴. 지금 NV링크로 엮는 거는 엔비디아가 만든 애들. 왜냐하면은 NV링크는 표준이 아니고 폐쇄형이거든요. 자기들 거니까. 그러니까 뭐 AMD GPU 쓰고 싶어도 거기는 NV링크로 같이 붙일 연결이 수 안 없죠. 되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여기 붙이는 법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할 수도 있다고요? 최근에 NV링크 퓨전이라는 형태로 우리 GPU 말고 다른 칩들과도 통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전향적으로 나왔죠. 왜 그럴까요? 그럼 고객사가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싼 거 쓸게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태계 영향력을 더 장악할 수 있어요. 반대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제가 NV링크로만 붙여놓은 데는 GPU만 막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네. GPU만 몇 천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공지능을 돌릴 때는 제가 GPU 플러스 알파면은 되게 빨라질 것 같은 인공지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GPU 10개에다가 GPU랑 바로 통신하는 무언가 새로운 반도체를 하나 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안 해준 거예요, 엔비디아가. NV링크 우리 거다. 여기 붙이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요거를 열어주게 되면은 이제 딴 걸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왜 이거를 열어줬느냐? 예를 들면 우연히도 AMD가 좀 잘 됐는데 얘들이 오픈형 표준이어갖고 AMD 잘 되는 걸 보고 설계 회사 중 하나가 요 플러스 알파를 AMD용으로 하나 만들었다고 해봐요. 네. 그랬더니 AMD에서 특정 인공지능 돌렸더니 효율이 한 4배씩 나오는 거야. 요 알파를 낄 수 있게 되니까. 그럼 고객들이 우르르르 넘어가겠죠? 그러면 고객이 우르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 깔려있는 수많은 NV링크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봐라. 네. 여기다가 너희 칩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이건. NV링크 퓨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너희 반도체를 팔아봐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당연히 SSD도 하나 껴볼 수 있겠죠. 사실은 여기 선택지는 3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는 요 샌디스크처럼 전부 하이밴드의 플래시만 쓴다는 선택지가 있고요. 네. 다른 선택지는 HBM과 섞여 있는 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NV링크 기반으로 고속 SSD 만드는 것도 있겠죠. 뭐 지금 제대로 나온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하이밴드의 플래시는 지금 개념밖에 없고 이제야 좀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막 GPU 회사들이랑. 근데 이제 저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2010년대 중반 후반쯤에 HBM에 대한 개념을 들었다면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좀 먼 미래일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 HBF의 시대가 오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AI 많이 쓰고 더 많이 쓰고 네. 수요 더 많아지고 데이터 필요한 양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네. 양을 더 빨리 처리해야 하고 그런 과제가 이어져야 할 테고. 그렇죠. 다만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어요? 그 인공지능 사실 그 답을 하기 힘든 이유는 정말 우리가 그 카드 하나에 4TB짜리 인공지능 돌릴 거냐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제미니 프로는 뭐 4테라 뭐 3점 몇 테라 이런 용량인 거 알았죠. 네. 근데 이거 정말로 좋은 놈일까요, 이게? 그 용량으로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예를 들면 제미니 프로 정도 하는 일을 메모리 한 512GB 1테라로 할 수는 없나? 이런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아하, 그걸 더 간소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항상 한 번씩은 뒤를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큰 거를 해서 재밌는 게 많이 나왔는데 이 추세를 계속 지속할 거냐. 그러니까 자꾸 그 덤프트럭에 몇 개까지 실을 수 있고 예. 덤프트럭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한켠에 덤프트럭에 싣는 거를 더 어떻게 작게 만들까도 그런 것도 한켠에서는 고민하죠. 고민하고 있다. 혹은 아무리 덤프트럭 많이 줘도 더 이상 그 인공지능의 그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얼마. 실제로 GPT-3에서 4로 갈 땐 되게 재밌었지만 4에서 5는 조금 덜 재밌고 그렇잖아요. 아, 소라라고 아예 별개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히트한 거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중 하나니까. 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서 봤던 요 메모리 용량 사용 트렌드만 놓고 보면 네. 그 제민이 뭐 얼마 큰 거 뭐 3테라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지금 HBM으로 안 될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 HBM은 용량 뭐 1년에 2배도 안 늘어나는데 뭐 2년 만에 4배 큰 인공지능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플래시 써보자고 할 수도 있죠. 근데 HBF 열심히 개발하고 나서 딱 끝나봤는데 이런 건 좀 점점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죠, 항상. 근데 나중에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네. 피지컬 AI는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 우리 테슬라 FSD 돌아가는 애 메모리 얼마 쓰나요? 아, 그 HBM 쓰나요? 안 쓰죠? 16기가 썼다가 지금 32기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 최근 게. 이제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만 안 하면은 인공지능 용량이 아까 얘는 그 3테라라는 건 3천 얼마의 아, 용량이. 고민되네. 이게 샌디스크 질르라가드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요런 HBF 고민이 중에 되네. 그 HBF 중에 특히 이런 고용량 HBF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가정 하나하나에 몇 테라바이트 되는 인공지능 들어간 로봇을 쓴다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HBF는 당연하죠. 이거 학습용으로 쓸 수 없어요. 샌디스크식의 HBF는 낸드 플래시 쓰기 속도 느리다 그랬죠. 근데 학습은 쓰기도 읽기만큼 많이 해요. 추로는 인공지능 지금 하는 언어 인공지능은 읽기가 많고 쓰기가 적죠. 네. 그러니까 범용성이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주 큰 추론 시장이 열려야만, 여기서 크다는 건 큰 인공지능을 우리 손바닥 위에서 올리는 느낌으로 확 추론 시장이 커져야 마켓이 열리는 그런 물건인 거예요. 샌디스크 HBF는. 추론 시장. 추론 중에서도 큰 거. 근데 추론 시장 열렸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가 32기가면 서울 부산 사고 없이 뭐 한 1000만 킬로 가더라. 이런 거 시연해 버리면 또 뭔가 의구심이 들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미 32기가로 되니까 요 3테라바이트짜리로 자율주행 만든 애는 우리 건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어. 용량 3테라입니다. 대신 엄청 비싼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HBF가 싸다고 해도 그냥 32기가 메모리 달린 컴퓨터보다는 비싸겠죠. 그러면 ROI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서. 그렇죠. 이게 과잉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글의 연구들도 쭉 보면 그 언어만 붙이면 진짜 인공지능 그게 커져요. 언어 안 붙이면 의외로 잘하는 거 많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 트렌드대로 다 가서 우리가 원하는 피지컬 AI가 그 HBF를 필요로 할 만큼 용량이 커질 것이냐.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갈 곳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NV링크 같은 거에 SSD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추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그냥 GPU한테 용량 부족하면 임시로 쓰는 고속 창고처럼 쓰라 그러고 NV링크 사이에 껴놓으면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할진 모르겠지만 사실 인프라를 쓰는 사람 관점에서는
되게 편하죠. GPU 하나 빼고 SSD, NVLink 붙은 SSD 하나 끼면 되거든요. 기존 인프라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이 됐든 엔비디아 그 GPU 옆에 HBM 붙는 구조는 예. 그대로 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네. SSD를 그냥 따로따로 끼워놓고 예. NV링크 방식으로 연결만 하면 되는. 네. 그 NV링크는 빨라요, 속도가. 초당 800기가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선택지를 이 기업들이 선택하게 되는지 또 그 예. 선택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기술이 또 진화되고 사용 용량이 또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죠. 또 그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더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추론 시장이 열리더라도 네. 정말로 이 HBF로 효율이 확 나올지도 조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요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 네. 이것도 질문이 길고 답변이 짧은 게 있고 네. 짧은 답변에 질문이 긴 경우가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입력 프롬프트 질문이죠. 질문이 긴데 답변이 한 단어. 예를 들면은 소설을 주고 이 소설의 느낌을 한 단어로 말해라. 요런 것들 답변 짧잖아요. 요런 거 HBF 쓰면 굉장히 좋아요. 요런 녀석은 밴드윗이 별로 안 중요하죠. 네. 대역폭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한 단어 하면 한 1000단어쯤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건 대역폭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HBF는 HBM보다 대역폭이 높을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로. 그러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요런 쪽이 좀 더 중요해진다고 하면 HBF의 성능 향상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실제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질문 많이 하고 몇 단어로 요약해봐 하는 쪽이면 이쪽에선 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인공지능 계속 커진다고 HBF가 엄청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진 하나 주면 몇 초짜리 동영상 만드는 거죠. 네네네. 질문 짧잖아요. 예. 사진 하나 넣고 1분짜리 영상 만들어라 이런 건데. 예. 그런 녀석들한테는 아주 좋은 애는 아닌 거죠. 물론 용량 이점이라는 게 강력하긴 하지만 이제 대역폭 부족으로 인한 그 처리 속도 하락은 좀 감내를 해야죠. 이게.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네,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이런 게 이제 짧은 입력에 긴 답변 이런 거죠. 아. 요 부분은 대역폭이 안 중요해요. 요거 분석하는 건. 네네네. 근데 인공지능이 답변을 만들 때 이렇게 요 단어를 하나씩 질문을 만들거든요. 뭐라 했냐면 단편 소설 한 편 네 맘대로. 이거 제가 친 거예요. 끝.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답변 만들 때는요, 요 단어를 좋아요, 2번, N 짧지만 이렇게 하나씩 답변을 만들거든요, 내부에선. 네. 그러면 답변 만들 때마다 대역폭이 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예. 대역폭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럴 때 대역폭이 중요해져요. 근데 또 반대로 긴 그렇죠. 입력 프롬프트를 그대로 하고 한 단어만 답변을 해요. 그렇죠. 이거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요 위에다 물어봤어요, 실제로는. 이거 감정을 요약해봐라 이렇게 해놓고 요 위에다 제가 질문할 때 아래에 있는 소설의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 한 다음에 소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런 거는 HBF 쓰면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많이 느려지지 않죠, 정확히.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네. 인간의 본성상 네. 짧은 질문으로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짧은 사진 한 장으로 긴 동영상을 얻으려고 하지 내가 이만큼 입력해서 인공지능한테 짧게 대답해 라고 할까요? 그 전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 HBF에는 좀 불리한 거네요. 근데 반대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자료 정리해서 요점 뽑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되려 부가가치 많이 나오는 쪽에서는 그 긴 데이터를 넣어서 요약을 하고 분석해야 되면 그쪽한테는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막 양자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횟수도 중요한데 이제 돈다발 낼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뭐 좀 이런 거 고민해봐야죠. 이것도 제 수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항상 생각은 네. 돈다발 들고 있는 사람 네. 입장에서. 야, 명쾌합니다. 명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히 그 HBF 네. 좀 국한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HBF는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옛날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시간이 요거는 싫고. AI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 네. 정인성 작가의 신작 신간 이것도 우리가 또 많이 사서 보세요, 여러분. HBF 한 줄밖에 없어요. 말했지만 거짓말하면 그리고 안 여기는 되죠. 되게 많아요. 다른 챕터들. 이제 여기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은 계속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얘기했다가 반도체 왔다가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관점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 인공지능 크기가 커지는데 요 녀석이 어떤 특징이 있으면 이 메모리는 도저히 못하니까 HBM도 쓰고 그러니까 HBF도 고민해보고. 좋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의 저자 정인성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